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며 도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강진 발생 14일째인 현지 시각 19일 저녁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은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노조 회계 관련 부처 종합 보고를 줄줄이 받으면서 노조 개혁을 본격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K-팝 등 K-콘텐츠 수출 전략을 논의합니다. 전직 장관과 교수,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며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져 출근길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서쪽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를 우리 군과 미 공군이 함께 호위합니다.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인 F-35K, 미 공군의 주력기종 F-16이 동원돼 올 들어 세 번째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나선 겁니다. 모두 10여 대가 훈련에 참가했고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미가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초음속 기종인 B-1B 전략 폭격기는 60톤에 달하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종류의 재래식 폭탄만 가지고도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기종이라고. 우리 군은 미 확장 억제 전력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철동 같은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지난달 말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올해 들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훈련을 진행했는데 당시 훈련이 모두 이례적으로 서해상에서 이뤄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어제 담화를 내고 적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한을 상대할 의향은 없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주도의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을 비난하며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로 돌렸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오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대미 비난 담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현 정세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와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도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뿐이라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담화를 통해서 볼 때 지난 열병식에서 존재감이 약해 보였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강조한 대로 이번 도발을 기습훈련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해석도 제기되는데요.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열병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동안 2인자로 꼽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행사장 구석에서 홀로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밀착 수행해왔던 터라 위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ICBM 도발 이후 직접 담화를 내고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 아직은 건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오히려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을 도와 대남 대미 총체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ICBM 도발이 기습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서가 북한군에 하달된 것은 지난 18일 오전 8시, 우리 군 당국이 분석한 발사 시각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명령서 하달에서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린 건데 이걸 기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화성 15형이 연료 주입 시간이 상당히 길거나 아직은 북한의 기술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에 이은 반격으로 화성 15형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아직까지도 이런 능력을 안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술적인 수준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의 과거 주장대로 액체 연료를 미리 별도 용기에 채워두는 앰플화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없다는 점도 미사일 자체의 성과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더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일 대우 유지에 힘을 쏟는 가운데 여야는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의 거듭된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한다며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규탄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2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비명계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당대표 체포를 위해 공개적인 조직화는 어렵다며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홍위병, 총선 심판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에 대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현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신경전은 더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기대와 예상처럼 당내 단일 대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배임 혐의의 주된 동기가 정치적 이득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아직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직접 뒷돈이 흘러간 정황은 확인하진 못한 건데 향후 검찰 수사도 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장동 사건 배임액은 4,895억 원입니다. 택지 개발 수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한 9,600억 원 가운데 공사가 적정이익 70%인 6,725억 원을 챙겼어야 하지만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받아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공환수액이 1,822억 원 우선 배당에 더해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 민간 부담분을 합하면 5,503억 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인 고의성을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이 민간업자와 유착한 배임의 동기라고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흘러들어간 개발 이익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5개월간이나 이어온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임에도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기엔 현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 대표 측근들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던 뒷돈과 개발 이익의 최종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이 대표적으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엔 범죄 사실로 적혔지만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아 챙겼다던 대선 경선 자금 8억 4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검찰은 재구속 후 처음으로 김만배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와 조사하며 김 씨의 닫힌 입을 여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임 혐의의 고의성이나 범행 동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챙긴 경제적 이득을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 거셉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5일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 쌍방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몰랐다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완전히 별개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앞선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계자 4명의 대질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자 김 전 회장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이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태도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혐의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대질신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과 대질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전 부지사의 혐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대질신문 등 조사 방식도 양측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이 오는 22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날 김 전 회장과의 2차 대질이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번과 달리 1대1로 마주 앉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거듭된 조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지 또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입건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 유명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해온 국내 판매 대행 업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풀세트를 하나씩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골프채를 돌린 대상에는 전직 장관 출신 여러 명과 대학 교수들은 물론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물론 이를 제공한 업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의 경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프채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전직 장관들과 교수,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준 교수들에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고 스포츠 기자에게는 체험을 위해 골프채를 빌려주고 돌려받았지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조직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대상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올해 노조개혁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노조 회계 관련 부처 종합 보고를 줄줄이 받으면서 노조개혁을 본격화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SM 경영권 이슈가 뜨거운 K 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도 논의합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정과제 1순위로 노동개혁, 그중에서도 노조개혁을 우선 꼽았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대규모 노조의 36.7%만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조개혁 방안에 대한 첫 발표를 내놓습니다. 먼저 노조의 취업 강요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부처 종합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현황과 원인,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문제도 같이 다루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불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 회계 관련 고용노동부 종합보고도 예정됐는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은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선 농수산업 수출 확대와 K-팝 등 K-콘텐츠 수출 전략이 주제입니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 분쟁이 논란인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 주목됩니다.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확대, 그다음에 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장 관련자들의 재원 등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SM 경영권 이슈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노조 개혁과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와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데 모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사 11곳 대표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통상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사는 여러 하도급사의 일감을 나눠주며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형 건설사 대표단은 채용 강요 등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자사소속 근로자의 채용 요구, 또 유력 시위를 지속하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사들이나 저희 원청도 그렇고 또 협력사들도 그렇고 공기 지연이나 금전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입 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 불법 행위 인원들을 현장에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해가지고. 원 장관은 원도급사가 공사 총책임자인 만큼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감독에 있어서 또는 조사 권한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노동의 보호도 저희들이 기할 수 있다고 봐서 특사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책임을 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생긴 부분들에선 노조에게도 책임을 물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고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법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을 통해 생존했다면서 마일리지는 경쟁 체제 속 고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언급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는데 일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위해 독일 뮌헨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35분 동안의 이번 회담에서도 국장급, 차관급 회동에 이어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했다며
우리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요구에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결과 발표에서 현안을 놓고 한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기부와 사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 속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잇따라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자국의 풍선을 미국이 정찰용으로 보고 격추하는 것은 무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这种行为匪夷所思，近乎歇斯底里，是100%的滥用武力，是明显的违反了国际惯例。 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위원에게 정찰 풍선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역설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을 여전히 지지한다며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왕이 위원과 만나 중국 풍선의 영공 침범에 우려를 표했지만 건설적,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위해 협력하자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22일 도쿄에서 4년 만에 안보 대화를 갖기로 해 정찰 풍선과 동중국해, 북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은 4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2주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무리되고 이제 생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위주로 전환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강진 발생 14일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과 낮 시간 두 차례의 강진이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희생자가 4만 명이 넘고 장기간 내전으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시리아의 사망자도 최소 5,800명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5,7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군과 경찰 등 총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해 80개국에서 11,500명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 잔해더미 속에서 10여일을 버틴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규모 이재민촌이 들어섰습니다. Çadır kentlere sığındık. Burada farklı insanlarla yaşamak zorundayız bir süre. Ama şehrini terk eden insanlar var. İsterim ki kimse gitmesin. Bir evde 5 kişi yaşarken 5000 kişi olmak biraz sıkıntılıdır. Labosudur, yemek sırasıdır olabilir. Onu da idare edecek. Allah bundan sonra bize göstermesin yavrum.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피해 지역 건물 10만여 채가 무너졌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찾기 위해 또는 여진에 대한 공포로 버려진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하며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Ну, у нас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у всех, что у нас у всех кто-то остался в Украине, и другого варианта не будет. У нас семьи разорваны.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Тримати ситуацію на фронті, готуватися до будь-яких ескалаційних кроків ворога – це пріоритет на найближчий час.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한미일 3개국 외교수장이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도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일이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직면해 단합과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철통 같고 확장 억제는 강화될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face more sever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will gain nothing from its provocations.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행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We call on others to condemn this action, to take appropriate steps, includ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sanctions.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은 제재의 효과적 이행 등 적절한 조치를 활용해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가고 있는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미국 대륙 전체라면서 이는 충격적이며 국제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united and take resolute response.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도 뮌헨에서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중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양국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석 대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 F-16 전투기 넉 대가 참가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 안에 떨어뜨리는 등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을 통해 미일의 강한 의사와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어제 안전정책 대개조를 안철수 후보는 당원이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도록 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됐는데 오늘 예정된 2차 TV토론회에서는 비방전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주말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상청을 찾았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안전정책 대개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안전 시스템을 대개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각심도 일으키고 사전 대비도 해야 되겠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책임 당원들에게 직접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고 부적절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강성 의원들을 겨냥한 수도권 저격 공천도 하겠다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당원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강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향해 투기 의혹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DNA가 남아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하루 전 대구에서 당원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경북 곳곳을 시외버스로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의 구태, 어떤 개파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기고 제각각 방법으로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후보들은 오늘 두 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선관위 경고에도 상대를 향한 수위 높은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토론에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이 강진 발생 14일째인 현지 시간 19일 저녁, 우리 시간 오늘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세제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색 구조 작업은 19일 저녁 대부분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현지 시각 새벽 4시대에 이어서 9시간 뒤 두 차례에 걸친 강진이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4만 명 넘게 희생됐고 시리아의 사망자 수인 약 5,800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생존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튀르키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에겐 마지막 선물이 전달됐는데요. 생존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ha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Bu etkinliğin amacı çocuklara son hediyem olmasını istedim. Bu Hatay'da hala hayatta olan çocuklara hediye dağıtıyoruz. 이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풍선에는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Ama bu meleklerimize de son görevimizi yapmak istedik ve onları anmak için böyle bir balon etkinliği yaptık. Her bir balonu bağladığımız zaman inanın kalbim o kadar acıyor. 튀르키예 하타이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Bir ay yetseydi yani hiç bari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Hiç bari cesetlerine yetişirler de bir mezar yerleri belli olurdu yani. 지진이 강타한 지난 6일 새벽,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남은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습니다. Ve birlikte iyileşeceğiz demek istiyorum. Çünkü insanın tek başına iyileşmesinin pek de mümkün olmadığını düşünüyorum. Tek başına tedavi olmak çok zor. O yüzden
birimiz diğerimizin elinden tuttuğu sürece bu bağın sökülmeyeceğine ve çözülmeyeceğine inanıyorum. 국제구조팀들은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팀도 현지 시간 18일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와 인도, 타이완의 구조팀도 자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는 24일로 꼭 1년이 됩니다.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기약 없이 타지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물론 생계 고민까지 겹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 김잔나 씨. 그간 8살 아들과 고시원에 머물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지금의 거처를 구했습니다. 타지 생활 넉 달째, 고향과 남편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Он из-за того, что военно обязанный, его не выпускают за границы, потому что он должен служить. Я за мужем сильно скучаю, и сын тоже скучает, поскольку не видел его 3 месяца. 빠듯한 생계도 고민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피란길에 오른 만큼 다른 이들처럼 생계전선에 뛰어들기도 어렵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자선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 당장 할 수 있는 건 매일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며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일뿐입니다. Ну, если бы вот это не проблема в финансах, я себя чувствую здесь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비슷한 시기 고려인 남편과 함께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율리아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긴 해도 두 사람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입니다. Такая проблема у всех беженцев с Украины. То есть у всех, у кого F1, они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а приехали очень много с детками. Двое деток, один ребенок. И денег не хватает на одной зарплаты мужа на всю семью. 전쟁이 도통 끝날 기미가 없다 보니 고향에서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Мы когда с последней съемной квартиры переехали к родителям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я хоть спокойно была, что если нас накроют, то мы все вместе, если что, будем.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며 고민은 쌓여가는데 기댈 곳은 민간 자선단체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지역 주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하나라도 되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끓는 그리움에 생계 걱정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막막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첫 번째 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 이 국내 1호 베이비박스에 올해 들어서만 아기 12명이 맡겨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출생신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양부모를 만나는 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갓난아기 2명을 한꺼번에 돌보는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두 지난달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신생아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옆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위탁된 아기가 올해 들어서만 12명입니다. 담요가 마련된 70cm 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요. 문을 열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곧바로 나와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을 상담하면 19은 경제적인 상황 탓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출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65명은 끝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모를 찾는 대신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친모의 신상정보를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서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아유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베이비박스에도 쏟아지는데 운영하는 단체 측은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존재는 해요. 이렇게 법제도, 행정, 복지가 잘 되면 안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입양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오늘 오후 참석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당정 일치론, 내년 총선 공천 방식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가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합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부터 가능한데요. LG유플러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알뜰폰 이용 고객은 중소 알뜰폰 전문 매장인 알뜰폰 플러스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고객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매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통보한 출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장현 측은 서울 시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예산 반영 등이 먼저라면서 출석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박경석 대표가 다음 달 중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T 차기 대표 후보 접수가 오늘 낮에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자들의 면면 역시 오늘 늦은 오후쯤 공개됩니다. 업계에선 사내 인사 10여 명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지원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KT는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공개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압축된 후보 명단은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풍력 발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권고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일정하게 내뿜는 100Hz 이하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부는 주거 지역과 1.5km 떨어진 곳에 발전기 설치를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탓에 피해는 주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거대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이 풍력 발전기. 그런데 이 마을과 가까워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4대. 가까운 것은 민가와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 가동 중이지만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옥에서 막 메떡이 돌아간 거,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 같더라니까.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도 바로 옆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탓에 밤잠을 설칩니다. 풍속이 한 6에서 8 정도 될 때 그때 와보시면 사람이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왱왱 막 들어가요. 공사 전부터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주민 설명이나 동의서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안군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요.
여기 200m 거리도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남 영광 또 다른 마을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수십 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음에 주민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따 약들 다 먹는다는 게 저 소리 들어가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안 되나 못 자. 신경 예민해갖고. 참다 못한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데시벨을 2배 가까이 초과한 80데시벨이 측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막거나 하면은 소송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행포고 권력자들의 행포입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격거리를 명시한 환경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음 속에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우리가 곧 죽어버리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깜깜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부터는 날이 다시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영상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려했던 황사 먼지는 북한 지방을 빠르게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지 걱정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하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해안가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4도, 춘천은 영하 5.6도 등 어제 아침보다 2에서 8도나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2도, 대전 5도,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풀리고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